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그 마지막 통일강조 마지막 수업을 박금혜 교수님 모시고 이렇게 하게 된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교수님 앞으로 모실 때 여러분들 매번 그렇지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길게 소개를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통일을 우리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통일된 나라를 물려주는 게 아주 가장 좋은 선물이고 유산이라는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고요. 또 그걸 또 실천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이 통일의 마지막이라고 해서 사실은 다른 강의를 준비를 했었는데 마지막에 뭔가 청년들에게 정말 본인이 얼마나 중요한 세대를 살고 있으며 이런 부분을 누군가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목차는요. 네, 통일이 왜 나의 문제인가, 그리고 또 그동안의 남북관계 80년 큰 흐름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통일은 새로운 국가 설계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정신의 통일, 또 독일의 사례나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보다 정신의 통일이 먼저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세대가 여는 통일한국, 그리고 통일은 오는 미래가 아니라 여는 미래다라는 이런 순으로 흐름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일은 나와 지금의 문제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오늘 이 질문을 질문부터 통일하면 떠오르는 첫 느낌이 어떨까? 혹시 나는 이런 느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 계시면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해 주신 분께는 5권 어떤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좋고요. 혹시 말씀해 주실 분 있나요? 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은 정말 우리 시대의 과제일까? 이런 질문부터 한번 하고, 이 통일이 어떤 정치 구호나 이념이 아니라 나의 삶, 나의 미래와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의 관점에서 통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일하면 DMZ 우리 군사분계선이 이렇게 있죠. 네, 굉장히 긴데요. 영상은 준비했는데 이제 빠르게 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은 틀지 않고 그냥 사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지뢰가 있고 철모가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꽃이 피고 있네요. 뭔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DMZ가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는 248km. 이 면적이 여의도 있잖아요. 보통 여의도 면적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여의도의 이 총체적인 면적이 여의도의 한 몇 배 정도나 될까요? 100배가 넘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시고 100배까지는 아니야. 네, 그분은 손 아래 내려주시고 만약에 200배 이상 될 것 같다 하는 사람 혹시 계시나요? 면적이 이 정도 면적이 굉장히 그러면 다 200배까지는 아니다. 자료에 의하면 135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의도 면적의 135배. 거기가 지금 우리 들어갈 수 없는 비무장지대죠. 그런데 또 이제 민통년 있잖아요. 민간인이 출입할 수 없는 구역까지 합친다면 더 넓어지죠. 그래서 그럴 때는 여의도 면적의 350배 정도 이렇게 넓은 면적이 지금 사람은 갈 수 없고 아름다운 꽃들과
멸종 위기 동물들이 거기서 지금 서식을 하면서 자연 생태계를 또 최고의 자연 생태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아름답죠. 굉장히 아름답지만 이게 이제 들어갈 수 없는, 이게 우리가 자유롭게 들어간다면 이제 그렇지 않은데 아름답지만 들어갈 수 없는 곳. 그래서 전쟁은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멈춰 있는 것이다. 우리가 정전 상태죠. 지금 그 정전 상태를, 평화 시대가 거의 70년 이상 가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정전 상태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사실은 이렇게 아름답지만 우리가 갈 수 없고 뭔가 막혀 있고 이런 현실적으로 불편한 것들도 우리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통일은 또 왜 나의 문제인가, 이 부분을 통일하고 관련해서 살펴본다면 이 통일이 아주 현실적인 나의 문제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 군필자들 계시나요? 남학생들은 이제 군필 수도 있고 이제 앞으로 군대 가기도 하죠. 네, 그 거의 20개월 이상인가요? 이렇게 긴 기간을 가야 되는 것도 분단에 기인한 거죠. 그런 거가 없다면 그렇게 의무적으로 그렇게 긴 시간을 갈 필요가 없겠죠. 네, 그리고 또 국방비로 쓰이는 그 우리 분단을 위해서 국방에 쓰이는 예산이 1년에 한 60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내가 낸 세금이 어떤 평화적인 이런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오직 분단을 유지하고 그런 데에 쓰인다 이거죠. 이것도 분단이 갖고 오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어떤 좀 안타까운 현실이겠죠. 그 60조가 우리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와 모든 거에 쓰인다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돈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돈이 들어가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어떤 이게 돈이 들어가고 분단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안전도가 더 높아지느냐? 그건 아니죠. 늘 우리는 그 부분에 귀를 쫑긋하면서 좀 여러 가지 악의적인 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핵이나 미사일 같은 이런 뭔가 전쟁 직발 직전에도 갈 수 있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군사 분계선 근처에서는 우발적인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긴장이 계속 유지되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 내 세금, 내 일자리, 뭐 미래, 이런 삶의 조건, 이런 부분이 아주 현실적인 나의 문제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이 이 분단 국가에서 계속 지금 80년 돼가는데 계속 분단 국가에서 살고 내 후손들한테도 이대로 이 현상을 그대로 그냥 이렇게 물려줄 것이냐,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뭔가 있어도 함께 하면서 어떤 통일 국가를 지향하는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 것인가, 이런 문제도 현실적인 나의 삶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분단을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죠. 태어나 봤더니 이미 뭐 분단이 되고 이렇게 대치 상황이었잖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태어났더니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 분단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지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이 되고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을 때 우리가 과연 이 분단이 되리라고 어느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일제강점기에서 막 이렇게 벗어났을 때 공산주의, 자유, 이념, 소련은 공산주의, 미국은 자유주의 이렇게 하지만 그게 우리를 이렇게 분단을 시킬 거라는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우리는 전혀 희망하지도 않고 그거에 대해서도 공산주의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우리의 지역적 위치가 전략적 요충지이고 많은
이제 강대국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이 참 많죠.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요충지이기 때문에 여기를 점령을 하고 싶어 했었고 위에는 소련이 아래 남한은 이제 미국이 이렇게 점유를 하면서 어떤 그분들이 이제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38선이라는 게 끊어진 거죠. 그것도 어떤 뭐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미군이나 소련의 장교들이 모여서 실무선에서 38선을 이렇게 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해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분단 구조인데 그때는 우리가 굉장히 전쟁 직후였고 뭐 일제강점기 이후고 그래서 너무나 모든 게 어려웠죠. 그렇지만 지금 8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지금 세계 뭐 군사 5위국이라고 하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10위 이 정도로 이렇게 정말 여러분의 노력을 부모님들도 노력을 많이 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세계 정상의 나라로 지금 진입을 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거를 남이 씌워준 굴레를 그대로 이렇게 불편하지만 그대로 갈 거냐 아니면 지금 새로운 질서를 우리가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부분은 한번 또 우리가 질문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관계 80년의 큰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어요. 우리 6.25 이후에 정말 철저하게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갖고 있었죠. 네, 그래서 남한에서는 멸공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멸공, 멸하자, 그죠? 방공, 그 이후에 방공이 됐죠. 처음에는 멸공 이렇게 됐었어요. 그 정도로 적대감을 갖고 있었고 또 북한에서도 각종 도발과 이렇게 무력 통일을 위해서 시시탐탐 북한 아니 남한을 남한에서 여러 가지 도발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 역사를 한번 좀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정리한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체제 경쟁이 굉장히 그때는 또 냉전기였죠. 그래서 철저하게 적대적으로 이승만 대통령 때는 초기 대통령이죠. 북한을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불법 당체다. 그리고 북진 통일론을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계속 북한을 좀 자극하는 용어지만 북진 통일을 해야 된다. 해서 계속 대외적으로 북진 통일을 이제 하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왔을 때는 이제 통일은 나중이고 우선은 건설이 우선이야. 경제 일단 잘 썰고 봐야 돼. 그러면서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지금은 건설에 집중을 해야 될 때인데 통일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너 빨갱이지. 이게 가장 무서운 이야기였어요. 너 빨갱이지. 그런 책을 읽는다. 관심을 갖는다. 지금 경제에 집중을 하고 통일은 나중에 이야기해주는데 왜 이걸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너 빨갱이지. 그러면은 그 말이 나온과 동시에 이제 어디론가 끌려가고 그렇게 이제 살벌하게 통일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뭔가 또 통일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또 숙명적인 어떤 운명을 이제 같은 민족이니까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것을 또 서로 남북 간에 이걸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대통령이 아니라 그 이우락이란 정보부장이 북한에 몰래 가서 거기에 있는 그 높은 분들과 이렇게 서로 실무적으로 하면서 남북 공동 성명을 하게 되고요. 전두환 대통령 때는 또 아웅산 테러 사건이라고 굉장히 큰 이런 북한의 테러가 있었죠.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산가족 상봉도 한번 추진도 했었고 이런 제한적으로 대하는 시도는 했으나 근본적으로는 상호 불신 그리고 대결이 계속 이어지는
그래서 이 상극적인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도 우리의 신뢰를 많이 떨어뜨리는 이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정부별로 남부 정책이 계속 되는데 우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 관계 방향이 크게 달라진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경 기조로 가는 이런 정권에서는 제재와 압박, 우리 그때 핵실험, 천안함 사건 아시죠? 연평도 저격 이런 부분이 사건이 있었고 또 대화 협력 기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대화 협력을 통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7.4 공동성명, 남북 기본 합의서, 6.15 선언, 14 판문점 선언, 정상회담만 해도 3번 이상 많이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그 적대적 관계에 있을 때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가장 그 문제가 북한의 비핵화 이 부분은 선결 조건으로 항상 내세웠었어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북한은 핵을 어떤 자기네 생존 이거 없이는 체제 유지가 안 되는 마지막 보루인데 그 비핵화를 선결 조건으로 제시를 하기 때문에 아예 이제 그 남북 관계가 이제 대화가 안 되니까 경색이 되고 여러 가지 또 천안함 피격이나 연평도 포격이나 이런 걸로 서로 이렇게 또 다시 적대적 관계를 계속 갖고 가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아시겠지만 통일 대박이라고 이렇게 신년 초에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랬을 때 굉장히 남한에서는 통일이 되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이 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기대감을 우리가 많이 가지기도 했었는데 북한에서는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통일 대박 하니까 남한에서 곧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철조망을 2중까지 했다가 3중으로까지 남한에서 못 쳐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통일 대박이란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철조망을 치기 시작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또 협조 기조를 보면 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새 대통령 때는 굉장히 이제 협력적으로 햇볕 정책을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제시를 하셨고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를 하셔서 북한으로 가셔서 만나는 아주 역사적인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도 타셨죠. 그만큼 어떤 이 남북 평화 모드를 조성을 하셨고 여러 가지 선언도 선택을 하셨고 그때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이나 여러 가지 변화도 이렇게 모색을 해왔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그거를 계승을 해서 계속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를 했었고요. 또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또 하셨고 또 남북 어떤 그 남북 경제 협력을 계속 확대를 해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그때 또 조건 없는 남북 대화를 하자 그래서 세 차례나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 판문점 선언을 또 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협력적이면서 또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1998년 퀴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1998년이면 김대중 정부 때인데요. 그때 정주영 회장이 이분은 북한 분이시죠? 이북 분이시죠? 이분이 소대 방북을 발표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판문점을 통해서 그때는 판문점을 이렇게 일반인이나 이런 사람은 갈 수가 없었는데 판문점을 통해서 이렇게 소떼를 이렇게 데리고 갔었는데요. 이때 데리고 간 소는 모두 몇 마리일까요? 이게 퀴즈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몇 마리일 것 같다. 몇 마리일 것 같다. 이렇게 어느 정도만? 100마리?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몇 마리? 인터넷 검색? 몇 마리? 1000마리 정도. 응? 1000마리 정도. 1000마리? 1000마리 아주 가깝습니다. 한 개만 더 쓰시죠. 1001마리. 네, 1001마리입니다. 네, 1001마리를 북한에 이렇게 하는 아주 명장면이 펼쳐졌었어요. 저도 정말 감동했었고, 야, 돈을 벌어서 저렇게 쓰는 거구나. 저런 굉장히 멋있게 생각됐었는데요. 1001마리는 원래는 1000마리를 하려다가 이제 1001마리를 하신 이유가 본인이 밝히신 말씀이 이게 이래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교류와 협력은 계속된다. 이거는 내 마음이야. 나의 마음 이야 하면서 이렇게 101마리로 했다는 이제 이야기 되겠습니다. 1000마리도 거의 비슷했으니까 이따가 준비한 선물 앞에 오셔서 받아가세요.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더 빨리 끝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북 우리가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여기 있는 분들이 정말 성견 지명이 있고 앞으로 아주 리드를 해나갈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서면으로 어떤 합의를 했었고 이런 부분도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노무현 정부 때는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 협력을 대폭 확대하자는 14선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판문점 선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하고 만천하 세계의 언론 앞에서 공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80년간 그냥 계속 대결만 했던 건 아니고 뭔가 그래도 이제 뭔가 어떤 통일을 위한 어떤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 의미 있는 합의를 해왔고 이 7.4 공동성명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남북 기본 합의서는 노무현 정부 때 화해, 불가침, 교류 협력이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판문점 선언까지 또 정상회담을 하면서 평화 체제를 이렇게 모색한 이런 역사적인 문서가 저희가 지금 남아 있는데요. 지금은 중단이 됐지만 이러한 합의들은 앞으로 이제 협상을 이어갈 기준점이 되고 출발선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 통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어떤 합의서 내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합의된 내용이 중요한 것만 하더라도 벌써 5개죠. 네, 그 중에서 저는 좀 제 나름대로 이건 좀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빨간색으로 됐죠. 남북 기본 합의서 노태우 대통령 때 하는 건데 남북 관계를 어떻게 규정을 했냐면요. 지금은 적대적 두 국가로 이렇게 규정을 하자고 북한에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는 남북 관계를 어떻게 규정을 했냐면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 관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아주 용어를 참 어떻게 이런 용어를 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좀 정제된 용어라고 생각이 돼서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합의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신뢰 상태가 0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거는 이 중요한 합의가 실행이 안 됐다는 거죠. 왜 안 됐을까요? 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합의는 휴지가 백지화 선언, 철회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합의가 실행이 되지 않았고, 이제 우리 남한이야 이제 대통령이 계속 바뀌면서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는 건데, 북한은 계속이잖아요. 자기들은 계속인데 남한은 막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지? 이거 정말 남한은 믿을 수가 없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합의가 서련이 안 되고 이런 상태에 또 이렇게 남은 숙제가 있죠. 그래서 신뢰가 회복되려면 여러분께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기성세대의 아이디어보다는 우리 청년의 아이디어가 아주 참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합의를 실행이 안 되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는 이런 부분이 완전히 신뢰를 제로로 만드는 이런 상황이 됐었고요. 왜냐하면 대통령과 거기 가장 그 주석하고 이렇게 만난 건데도 그 다음 정권이 계속 1년도 못 가서 막 휴지처럼 이렇게 되니까 정말 뭐 배신감을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분들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깊은 불신, 또 이렇게 불신이 계속 깊어지고 적대감이 계속 높아지는데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냉전적 사고와 통일은 뭐 필요 없어라든지 또 남남 갈등하고 가짜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논리들이 좀 많이 있는 부분도 좀 청산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평화와 통일을 연관시켜서 인식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그냥 이대로가 좋아 이런 부분은 이제 그런 태도는 좀 통일에 이렇게 도움은 되진 않겠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통일 담론이 여러 가지 있는 부분을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런 부분도 설득력을 떨어뜨리는 현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통일 이념이나 철학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백지 상태라는 것도 굉장히 어떤 뭔가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태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 실용주의 대북 정책을 지금 표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유엔에 가서 기조연설을 하셨을 때 END 이니셔티브 이것도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앞으로 우리의 정책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뭐 내용은 교류를 먼저 하고 정상화시킨 다음에 비핵화를 이제 도모해보겠다는 이런 단계적인 평화 정책인데요. 어떤 이제 적대의 관계를 이제 끝내고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열자 이런 메시지를 계속 넘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무슨 반응을 하나요? 지금은 초보적인 이제 신뢰조차가 없어서 극단적인 언행과 이런 부분으로 대화 자체가 안 되고 있고, 또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대화 그 전화 같은 거 예전에 있었죠. 그런 부분도 다 폭발을 시켜버려 가지고 지금 연결선이 다 끊겨서 대화 자체가 안 되는 이런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는 그때 전에 이제 계속 관심 있게 보는데 이 신뢰를 구축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통일을 100년, 10년, 1000년이 가더라도 그 방향은 우리가 갖고 가야 될 방향이다. 이제 이렇게 또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갈 필요는 없고 우리가 속도는 좀 늦추더라도 방향만은 그래도 통일을 위해서 가는 그런 꿈과 이런 부분의 신뢰를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그래서 제 생각하고도 많이 비슷하고
진정으로 이런 부분 우리가 80년간 여러 가지를 많이 겪었는데 거기서 온 경험과 지혜를 토대로 해서 예전에 그 서로 신뢰하고 교류하던 또 시절이 있었고 또 그때도 상황이 녹록지가 않았는데 어쨌든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가면 진정은 또 통한다고 통해서 뭔가 이제 좋은 소식이 하나씩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두 파트로 가는데요. 통일은 혹시 이게 두 나라 남한과 북한이 그냥 합쳐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두 체제의 결합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남한과 북한 합쳐서 하나의 국가 만든다. 이 흡수 통일에서도 그건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80년가 갔을 때 체제도 다르지, 정치 체제 자체 다르지, 경제 시스템도 다르지, 모든 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게 다 달리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두 체제를 결합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 이렇게 통일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국가, 새로운 통일한국, 가칭 통일한국이죠. 국가를 설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 한반도 통일은 예전에 이제 독일 통일이 지금 한 35년 정도 됐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북한과 이게 동독과 서독 간의 경제 차이가 3배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50배가 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이제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독일은 동독에서 우리를 2등 국민 취급하는 거냐 이러면서 굉장히 반발과 갈등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이대로 우리 자유경제가 좋으니까 북한 그대로 합시다 이렇게만 한다면 이제 정말 후회할 통일이 나오겠죠. 그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말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 설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체제를 보면 우리 지금 남북 간 서로 다른 체제로 80년간을 살았기 때문에 결과가 지금 이 사진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 인공위성으로 찍은 건데 밤에 이렇게 찍은 거네요. 예. 북한은 아예 전력 사정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깜깜합니다. 그 남한 이게 아시겠죠? 이쪽에 일본이고요. 또 남한은 어떻게 보면 섬처럼 보여요. 네, 섬처럼 보입니다. 이제 북한의 지금 약간 하얀 거 거기는 평양 정도가 되겠죠. 네, 이렇게 남한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로 해서 지금 현재는 뭐 K컬처 뭐 우리 대한민국 아주 K 들어가면 굉장히 이제 브랜드가 되고 최고의 브랜드가 되고 있고 이제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군사적으로도 이제 강국이 돼 있습니다. 따라하고 싶은 나라 그리고 남한의 그 비결이 도대체 뭘까? 단시간 내에 저렇게 놀라운 성공을 하는 비결이 뭐냐? 어떤 뭐가 있을까 하고 연구하는 이제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은 아시겠지만 폐쇄적 체제를 하면서 이제 경제난이 이제 제재까지 겹쳐서 경제난은 굉장히 더 어려워지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고립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많은 격차와 이런 거를 이렇게 봤을 때 단순히 이렇게 어떤 고민 없이 준비 없이 통일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통일한국을 만들 것이냐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사는데 굳이 통일이라는 이제 생각을 하시기도 하죠. 그런 분들도 좀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네, 그렇지만 이 분단이라는 게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죠. 적지 않은 비용. 지금도 60조인데 이 금액이 더 낮아질까요? 점점 더 높아지겠죠. 또 미국에서도 굉장히 높은 벌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군사적으로 우리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계속 또 이제 군대를 또 가야 되는 이런 문제. 국제적으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잘 사는데 굳이 통일이란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국제 정세의 큰 흐름을 우리도 타고 있는데 그 국제 정세의 흐름으로 많은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우리가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상태로 가면 굉장히 취약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 상황으로 국제적으로 뭔가 위기가 왔을 때 이제 우리는 굉장히 또 예전에 불행한 어떤 분단이라는 이런 아픔을 겪은 것처럼 또 어떤 아픔을 겪게 될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도 해요.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금 남북 통일을 이야기하면서 굳이 통일할 필요가 있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거를 북한에서 다 알고 있겠죠. 그리고 지금 적대적 국가가 되고 하니까 어떤 이제 하다못해 뭐가 정권이 무너져서 뭔가를 이렇게 합쳐야 될 때 남한이 아닌 중국에 요청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중국으로 말명한다든지 우리 중국하고 차라리 통일할래. 이제 통일이라기보다 흡수가 되는 거겠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 시나리오 중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잘 사는데 지금 잘 살긴 하죠. 그렇지만 이게 계속 갈 거냐 국제적인 흐름과 위험도는 이렇게 높아져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간과한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국제 정세가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이대로 가기에는 너무 우리 취약점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통일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원해서 만들어진 분단이 아니죠. 우리 민족이 하나의 공동체로 그냥 살아온 그 5,000년 역사 뭐 이야기도 하지만 삼국시대에도 있었고 이제 그렇지만 통일 신라부터 보더라도 뭐 1,000년 이상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왔고 하나로 연결된 어떤 국토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부분이 억지로 인위적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허리가 동강 잘린 채 허리를 꼭 묶여놓은 채로 제대로 역할을 완전성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하도 이제 오랫동안 그렇게 있다 보니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뭐 견딜만해. 이거 새로운 어떤 타겟책을 안 하려는 부분도 있는데 역사적 흐름을 회복하는 이런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남한은 이제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북한은 여러 가지 속박 부분에 있는 함께 누리는 자유. 우리 같은 민족인데 정말 우리 분단되기 전에는 남한도 북한도 정말 우수한 DNA를 가진 같은 민족이었고 남한 북한 기후도 똑같습니다. 풍속도 똑같고 모든 게 같죠. 그렇지만 체제라는 그 이름으로 남이 씌우는 굴레에 이렇게 돼서 이제는 원수가 돼가지고 이제 전쟁도 했었고 이제 완전 적대적 국가로 가자까지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 위험을 줄이고 진짜 평화를 만드는 길은 통일을 방향으로 두고 이제 교류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통일은 뭐 얼마든지
기다려줄 수 있고 속도는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방향성은 통일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또 새로운 통일 한국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상상하고 또 그런 부분을 또 함께 이야기도 하는 이런 시간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네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외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분단 질서. 이게 이 질서를 정말 우리가 넘어서 민족의 어떤 자존감, 자주성을 회복하는 것. 우리 5천년 역사 중에 이렇게 외세가 이렇게 우리 국토를 이렇게 분단시킨 경우는 정말 처음이죠. 네, 이런 처음인데 이런 부분을 정말 이렇게 민족의 자존과 자주성 회복 이 부분이 굉장히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헌법에도 대한민국은 통일을 추구합니다. 통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우리가 어떤 통일이라는 외국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쨌든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는 이러이러한 멋진 통일한국을 꿈꿉니다 하는 꿈이 있는 대한민국 또 아니면 우리 통일을 안 할 거예요. 뭐 힘들기도 하고 그냥 이대로 살 거예요 하고 꿈이 없는 대한민국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어떤 그 정체성 자체가 다른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우리는 그런 통일의 꿈을 접고 이대로 살 거예요. 그냥 분단된 채로 살게요 했을 때 외국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은 통일할 의지가 없구나. 뭐 제대로 살려는가 봐. 그냥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통일이라는 꿈을 갖고 있고 이러이러한 나라를 만들 거야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도움도 청하고 이랬을 때 그런 부분이 함께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반도는 늘 세계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도 있지만 위치적인 전략적 위치적인 부분이 굉장히 아시겠지만 이렇게 중요한 전략 요충지이기 때문에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이 강대국들이 이 전략적 위치가 주는 전략 요충지로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면서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래서 이 한반도의 평화 또 전쟁 분단 통일 이런 문제는 또 국제 정치와도 굉장히 연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마다 나는 이러한 이유로 통일 안 됐으면 좋겠어 해서 반대하는 나라도 있고 나는 이렇게 통일이 되도록 도와주고 싶어 라는 나라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세계적으로 늘 그 국제 정세 속에 우리는 있기 때문에 주도적인 어떤 통일이나 그 통일에 대한 그림 또 평화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통일 또 이야기하면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어려운 거 아니야 라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이제 통일 비용만 이제 강조되던 여러 가지 시각이 있었는데 새로운 관점에서 이 부분을 국가를 우리 대한민국 통일 한국을 업그레이드하는 혁신 비용 그리고 북한에 낙후된 인프라를 재건하는 이런 부분은 장기 성장하는 프로젝트로 해서 이 장기 성장 프로젝트에서 건설이나 에너지, 뭐 금융, 문화, 물류, 관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거점을 만들어낸다면 정말 30년 이상 독일만 보더라도 통일하고 한 30년간은 수직적인 큰 성장을 이뤘죠. 우리 통일 한국 같은 경우는 더 큰 폭발적인
이런 성장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수혜 세대는 지금의 20, 30대 청년이 되겠습니다. 예, 바로 여러분이시죠? 네. 그래서 이게 통일한국은 한반도 평화는 세계 질서를 바꿀 정도로 이렇게 큰 영향력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보자면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군사적 긴장이 높은 지역이 많이 있죠. 네. 그 중에서 하나가 우리 한반도가 되겠습니다. 네, 한반도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렇게 위험도가 높은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통일한국이 된다 그러면 정말 평화 지역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완전히 동북아 전체가 그렇게 되고, 또 이제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역 허브, 도로, 철도를 통해서 유럽까지 갈 수도 있고, 또 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뭐 다 러시아, 뭐 중국까지 다 갈 수 있는 그런 허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평화 통일을 성공을 한다 그렇다면 평화 극복의 세계 모델이 될 것이고, 평화 브랜드 국가로서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신용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이제 신용도가 더 훨씬 올라가는 A++ 이런 프리미엄이 높아지는 이런 아주 안전도 높은 이렇게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한국은 세계를 바꾸는 실험장으로서 또 역할을 하게 되고,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통일한국의 미래를 꿈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꿈을 꾸고 또 상상하면 혼자 상상해서는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지만 함께 이렇게 꿈꾸고 또 상상하고 이러면 그게 현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80명이 우리 통일 강좌를 이렇게 신청했다고 들으셨는데요. 너무나 바람직하고 정말 너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든든합니다. 기존 세대로서 이제 통일의 이런 큰 프로젝트인 통일한국을 지금 당장 뭔가가 안 된다고 이러는 것보다 이렇게 큰 거대 실험장이 되고 세계를 바꾸는 이런 큰 프로젝트에 우리 청년들이 열정을 가질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게 또 나의 일이기도 하고 나의 미래이고, 또 내가 결혼해서 나의 후손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이냐, 그리고 그때 그 기쁨 이런 것도 상상하면서 같이 함께 대화를 알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의 통일이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정신의 통일, 유네스코 현장에 보면 이 전쟁은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지키는 것도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이런 현장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80년 이런 그동안 있었던 체제를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했을 때 어떤 남북 간에도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평화적으로 대화와 협력으로 나가자고 했을 때 어떤 또 이렇게 일이 있었는지 보면은 정말 이 통일 준비는 어떤 마음을 먹느냐,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방향성을 정하는 그 실천하기 이제 우선 내 마음부터 나는 이런 통일을 할 거야, 이런 통일을 원해 하는 이렇게 마음의 준비적인 측면에서 정신의 통일이라는 용어를 써봤습니다. 그래서 통일 준비는 적대하는 마음을 상생의 마음, 북한도 북한 왜 저러지? 짜증나. 이것보다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또 그런 부분으로 조금 방향을 돌려서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경쟁이나 어떤 배제보다는 공존하고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같이 마음을 끌어서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남북이 어떤 가치와 이런 우리가 지금 무력으로 통일을 한다거나 흡수 통일을 한다면 이런 생각을 별로 할 필요가 없겠죠. 힘을 키워서 이렇게 무력 통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대화, 협력, 공정 이런 부분입니다. 공생.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화를 나눠야 되고 또 어떤 합의를 도출을 해내서 서로가 만족하는 어떤 한 사람이 승리하고 어떤 사람은 패배하는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어떤 정신 통일이 이제 중요하고 우리 민족의 어떤 표현에 홍익인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고조선 건국기념이기도 하니까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죠. 그게 이롭게 반대는 해롭게죠. 네, 해롭게 하지 않고 이롭게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은 인간에는 자연도 포함이 됩니다. 뭐 다른 벌레나 이런 생물들도 포함되고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마음 준비를 홍익인간의 마음, 우리 통일 한국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 같이 남과 함께 같이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고 아름다운 통일, 멋진 통일을 위해서는 이렇게 적대하는 마음, 또 북한을 2등 국민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이것보다 대화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동등한 파트너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뭔가를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서양적인 가치보다는 남과 북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 또 역사성이 좀 있고, 또 통일 어떤 서로 정당성 이런 그 신뢰성이 봤을 때 저쪽에서도 공감하는 그런 단어와 이런 표현을 쓰는 것도 북한에서 이게 좀 그 약간 친근감 있게 여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표현으로 더 어려운 영어 멋진 표현도 있겠지만 홍익 정신으로 우리 통일을 하자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뭐 그 부분이 왜 해롭게 하는 게 아니고 이롭게 하는 거니까 나쁘지는 않네 이렇게까지는 될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통일이 됐다고 여러 가지 이게 상상을 하는 것도 통일 준비인 것 같아요. 상상을 하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청사진을부터 그려야 되겠죠. 실천 가기 전에 어떤 청사진을 그리면서 통일 한국은 이런 모습이면 좋겠고 이런 가치가 있으면 좋겠고 또 이제 그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돼야 되고 자유로워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상상을 한다면 그때 통일이 됐을 때 그러면 우리의 지금은 남한 북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 이렇게 하는데 국호는 뭘로 정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담론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국호는 무엇으로 정하는 게 좋을까? 왜 정하면 좋을까 하고 이제 의견을 내면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역사성과 어떤 보편적인 거, 정당성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만 상대방도 공감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남한 학생과 북한 학생하고 같이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수도는 어디에 정하는 게 좋을까 하고 또 서로 토론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고 나는 어디다. 그런데 왜 그러는지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서로 귀 기울여서 들어보고 또 그런 부분이 서로 공감이 갔을 때 우리가 합의에 이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또 국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극기가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또 다른 인종이라고 하나요? 인공기라고 하나요? 뭐 그걸 쓰고 있죠. 근데 이제 국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우리가 상상하고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북한도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역사적인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살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한
통일정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이제 그분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이 핵심은 그 해롭게 하는 인간을 해롭게 하지 않고 이롭게 하는 거니까 사람 중심이고 또 이렇게 사람만 이로운 게 아니라 자연도 같이 이렇게 하는 이렇게 생명 존중 사상이기도 하고 조화와 협력 이 부분은 우리가 새마을 운동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많이 했던 가치잖아요. 그래서 남과 북이 역사적으로도 함께하는 이런 공통의 뿌리이기 때문에 뭐 좋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이 남과 북만 좋아서는 안 되겠죠. 또 세계인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도 어떤 보편성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보편적 가치 또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좋은 정신이 사랑과 평화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걸 하나로 이렇게 한 단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뭐가 좋겠느냐 이런 부분도 이제 남북 이제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그 토론을 하는 것을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하나의 어떤 그 가치가 많은 가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통일 한국의 비전은 이런 정신적인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그냥 강대국이라면 군사대국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경제력이 센 이제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문화가 지금 융성한 그런 이제 K 문화라면 다 알아주는 그런 문화잖아요. 그래서 문화 중에서도 정신 문화 부분에서도 철학과 가치와 이런 부분에 선도를 해나가는 그런 비전을 가져보고 또 이제 세계 평화와 공존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겠다. 이런 부분을 비전으로 한다면 많은 세계 나라에서 대한민국 통일 한국에 대해서 나는 좀 찬성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나 이렇게 그 중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반대를 하는 이유는 통일 한국이 되면 강대국이 돼가지고 굉장히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고 어떤 그 위협을 가할 수도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쟤네들은 크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싹을 잘라야 돼. 그냥 이대로 분단하게 놔두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는 5천 년 동안 한 번도 우리 식민지를 만들어 본 역사도 없고 우리는 남을 침범해가지고 이렇게 한 역사도 없어. 우리는 정말 5천 년 동안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였고 앞으로도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가 되는 게 우리의 비전이야. 그리고 이런 평화 공존 이런 부분에 기여도 하고 정말 우리는 세계에 이로운 나라가 될 거야. 이게 우리의 생각이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생각한 게 특별하게 위협적인 것보다 이게 강하지만 착하고 또 이렇게 멋진 나라니까 특별하게 이제 그런 부분을 반대해서 조금 약해지겠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안 하면 이제 커지면 위험해. 또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커지지 못하게 해야 돼.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를 해야 돼. 우리는 이런 통일 한국이 될 거야. 그러니까 함께 해줘. 좀 지원해줘. 그래서 같이 함께 잘 살자.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 우리는 정말 5천 년 동안 이렇게 살아온 민족이고 앞으로도 이럴 거니까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지만 그쪽에서도 잘 알아서 상당히 또 공감을 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말을 안 하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말을 하고 항상 비전을 이야기를 해주면 더욱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가 독일 통일 35주년이에요. 이렇게 베를린 장벽 붕괴가 89년도 여러분 태어나기 전이죠. 89년 11월 9일 날 있었는데요. 그때 이 부분은
이제 그동안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가지고 모여 있는 사진이죠. 그리고 이제 공포를 했는데 그 장면을 잠깐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짧게만 좀 볼게요. 1961년 8월 13일 동독은 군경을 동원하여 한밤중에 서베를린과 적한 전국경을 봉쇄하고 기습적으로 베를린 장벽을 구축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구축된 후에도 1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베를린 장벽을 넘어 서베를린으로 탈출을 시도했고 이 중 5여 명의 사람들이 서베를린으로 탈출에 성공했지만 약 200명의 사람들이 장벽을 넘는 도중에 사살되었습니다. 1989년 11월 9일 동서독을 나누던 베를린의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베를린의 시민들은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며 모였고 세계는 이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긴장이 감돌았지만 통일에 영원히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동서를 나누던 장벽이 무너지며 동서독의 끝을 알리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기쁨의 눈물 포옹 그리고 베를린의 거리에 울려 퍼진 축하의 합창. 1989년 11월 9일 역사를 바꾼 날 동서가 하나가 되었고 세계는 통일의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 독일의 통일을 가져온 거는 어떤 정부라기보다는 시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 통일 30주년, 지금은 이제 35주년인데 30주년에 네, 베를린 청년 인터뷰가 있어서 이제 가져왔는데 여러분의 또 시간상 이 부분은 하나만 잠깐 볼까요? Ich denke, 여기 너무 기니까 Ja, 여러분 하나만 얼른 보죠. und ich glaube auch, dass wenn Nord- und Südkorea immer mit diesen Wiedervereinigungen an das Thema rangehen, dass es nicht möglich ist, weil sie natürlich in ihrem Sinn die Wiedervereinigung haben wollen. Nordkorea möchte jetzt nicht von Südkorea verschluckt werden. Und sie nehmen auch Ostdeutschland als gutes Beispiel, dass es nicht gut funktioniert hat. Und deswegen, also natürlich hat Südkorea auch in ihrem Sinn die Wiedervereinigung. Deswegen glaube ich, dass wenn man immer mit diesem Wort Wiedervereinigung an das Thema rangeht, dass es viel zu viel Druck auf beide Länder ausübt. Und ich glaube, es wäre viel besser, wenn man mit dem Wort Annäherung rangeht, mit zwei verschiedenen Ländern, die durch Annäherung vielleicht irgendwann Wiedervereinigung erlangen könnten. Aber ich glaube, es ist sehr schwierig. Aber mit diesen Konferenzen, dieser Austausch und dass man auch junge 간단하게 5분의 인터뷰를 준비했는데 그냥 한 가지만 이렇게 봤습니다. 네, 이렇게 독일 통일에서도 보듯이 뭔가 계획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국제 질서 흐름 속에서 그런 기회가 왔고 또 독일 국민들은 그거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독일의 청년들, 서독, 동독에 있는 청년들이 베를린에 모여서 여러 가지 힘을 합치고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이런 모습을 굉장히 감동 깊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은 젊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을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시대가 되는 통일 한국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미래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접하기도 했을 테지만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에너지와 물류와 관광 인프라도 확충이 되고 또 동북아의 경제 문화 허브가 되는 철도가 연결이 돼서 부산에서 출발해서 영국까지 쭉 갈 수가 있네요. 시베리아 철도, 또 도로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여기 백두산이죠. 백두산에도 있고 또 북한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그 잠재되어 있는 광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합친다면 엄청나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데 그게 뭐 금은동 뭐 이런 것도 이제 참 많지만 히토리움이라고 아시잖아요. 네, 그런 아주 희귀한 광물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우리의 어떤 기술과 만나면 큰
또 발전을 이루겠죠. 또 그 부분은 또 많은 또 그 통일 그림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통일을 그 좋은 통일과 나쁜 통일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좋은 통일은 뭘까요? 이렇게 통일이 되었을 때 삶의 질도 높아지고 정말 그 여러 가지 갈등도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상승 효과가 나타난다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청년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통일이라면 우리가 좋은 통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쁜 통일은 뭘까요? 많은 나라가 통일이 됐는데 후회하는 이런 통일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통일이 됐다가 다시 분단되기도 하는 나라도 있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나쁜 통일, 이런 준비가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통일이죠. 근데 우리가 80년이라는 세월이 있었는데 준비 기간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동안에는 적대적인 갈등, 대립과 이런 부분에만 이렇게 마음을 썼지 뭔가 함께 하자. 그리고 흡수 통일, 서로 무력으로 하는 통일만 추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준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긴 있었죠. 어떤 합의서나 이것도 하나의 되기가 됐겠는데 국민들이 같이 하진 않았고 일부 정치인들이 이렇게 상층이 만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깊이 피부로 느껴지지는 않는 이제 그런 준비였습니다. 네. 조금 지금부터는 정말 우리가 이런 큰 그림 을 그리고 이러려면 그리고 이제 이게 굴레를 어떤 분단이라는 굴레 허리를 꽉 조이고 있는 자르고 있는 그 부분을 이제 회복을 하려면 이제 후회하지 않는 통일이 되도록 이게 해야 될 나쁜 통일을 보면 아 이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반면교사로 삼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준비 없이 이 부분은 준비를 충분히 하고 내가 어떤 통일 한국을 꿈꾸는지에 대해서 상상을 하고 또 토론을 하고 가장 좋은 통일은 어떤 모습인가 이런 것도 생각도 하고 그리고 예상되는 여러 가지 충격과 또 이렇게 혼란이 생각이 됐을 텐데 그러면 그 충격과 그걸 혼란을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담론 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하다못해 어떤 호적에 대한 거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남한과 북한은 어떻게 가면 좋지? 또 결혼 제도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주택 제도도 그렇고 이럴 때는 그래서 이게 우리 거 따라와 이렇게 해갖고는 그건 대화가 안 되겠죠. 서로 합의하고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 또 제3의 더 좋은 대안은 없는지 끊임없이 상의하고 토론하고 우선은 북한은 안 되니까 우선 남한이라도 어떤 의견을 통일해가지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면서 북한 쪽의 대표 의견하고 같이 교류를 해도 굉장히 꿈꾸는 통일이 좋은 통일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념이나 이런 세대 갈등이 확대가 될 수도 있는 나쁜 통일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도 담론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구조 이 부분은 북한이 굉장히 염려하는 이런 구조이기도 합니다. 북한 쪽에서는 남한이 이제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높아지니까 우리에게 쳐들어올지도 모른다 위협적인 존재로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조망을 3겹, 4겹으로도 이렇게 하고 계속 핵도발을 하면서 우리 체제에 이거는 생존이기 때문에 우리 체제에 뭔가 위협이 오면 너 죽고 나 죽고죠. 핵을 이렇게 폭발시킨다는 걸 뭐겠어요. 핵을 가졌다는 건 너 죽고 나 죽고 했을 때 같이 죽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자극을 하거나 이러는 것보다 대화와 통일을 통해서 정말 좋은 통일을 만들어갈 이 부분이 남한이 조금 주도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 쪽에서는 우리 강대국 남한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고 이제 항상 내가 손해 볼 거야 이런 피해의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남한 쪽에서 조금 더 일방적으로 손해 보지 않도록 뭔가를 하는 이제 그런 배려와 이런 홍익적인 마음이 있으면 그쪽에서도 어떤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인권이나 자유가 뒤로 밀리는 통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어떤 통일한 거는 꿈꾸는가 이렇게 계속 청사진을 그려보면 그러면 굉장히 그런 게 통일 준비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통일은 속도가 아니라 정말 방향입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우리가 통일한국 미래를 위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그냥 6가지를 한번 골라봤어요.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 그래서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너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틀렸어라기보다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도 같이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것도 힘입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을 해서 뭔가를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이런 힘도 우리가 길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죠. 이게 통일이나 이제 북한 뉴스 같은 것도 그냥 넘기지 않고 이렇게 흐름이 가고 있구나라고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하면 좋겠고요. 특히 저는 설문조사 할 때 설문조사 사례가 이제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시대별로 20, 30대는 뭐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몇 프로다. 이게 이제 많이 발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청년들이 좀 더 미래적인 측면으로 봐서 이렇게 통일을 원한다. 이렇게 설문을 해야지만 국가에서도 원하니까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 계속 국민들이 특히 청년들이 앞으로 미래 주인공인데 우리 통일을 원하지 않아. 그러면 정부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굉장히 그래서 지지부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이런 좋은 통일을 만들 꿈을 우리는 갖고 있어.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우리는 이런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통일 한국의 꿈을 가진 이런 청년으로서 이렇게 그런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이렇게 해주는 게 많은 분들한테도 정부에서도 수용을 해서 어떤 정책을 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 그 부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이념 싸움 하는 것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그냥 짜증나는 어떤 뉴스로보다는 그 구조가 어떻게 저렇게 해서 되는 것인가, 진짜 그 팩트는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각을 한번 잡아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 또 이렇게 가짜 뉴스가 너무나 많이 오고 있는데 가짜 뉴스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이제 알아낼 수 있는 이런 것도 다양한 관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그런 공부 차원에서 접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의 장, 이제 오늘도 이렇게 간단하겠지만 이렇게 어떤 장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이런 장을 통해서 또 내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나를 가지고 토론도 하고 또 이렇게 소모임으로 작은 프로젝트도 해보고 이러면서 정말 미래의 한국을 만들어 나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우리 전공과 통일 아이디어를 연결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굉장히 우리 이제 학생들의 이제 전공 부분이 아이템으로 연결이 된다면 그런 준비가 돼 있다면 제가 장담컨대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공, 통일된 한반도에서 나의 전공과 관심사는 어떻게 연결되고 쓰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원래는 이렇게 한 2사람씩 서로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는 이런 생각을 갖고 왔는데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좀 이렇게 전공과 통일을 한번 연결시켜서 그 어떤 앞으로 펼쳐질 무대에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말 감동 깊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때가 2021년인가요? 우리 코로나 한참일 때 그때 이제 젊은 세대들을 잃어버린 세대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럴 때 이제 BTS가 청년 대표로서 UN 연설을 한 건데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이번 유엔 총회에는 방탄소년단 BTS도 특사 자격으로 참석해서 연설을 했는데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청년 세대 역할과 긍정적인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이정민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미래 세대와 문화를 위한 특사 자격으로 유엔 총회 연단에 오른 방탄소년단 BTS.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특사 방탄소년단입니다. 7명의 멤버가 돌아가며 막막했던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도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애써온 청년들의 노력을 전했습니다.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고 더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길을 잃었다기보다 새롭게 용기 내고 도전 중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로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웰컴 제너레이션이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린 것 같습니다. 변화에 겁먹기보단 웰컴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걸어나가는 세대라는 의미에서요.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을 네. 짧게. 네. 청년이 어떤 변화가 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웰컴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걸어나가는 세대. 그래서 웰컴 통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은 어떤 오는 미래, 그냥 우리가 어떤 국제적인 흐름이 계속 변화하고 있고 그 중에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기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기회가 올 수도 있지만 더 좋은 거는 그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준비를 하자. 조금씩 준비를 하자. 그리고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거를 통일까지 달성하는 결단과 결기, 그런 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어떤 관심 없음, 무관심 이런 것보다는 나는 이런 통일의 꿈을 꾼다. 이런 거를, 그리고 의지를 밖으로 밖으로 세계에 발산을 이렇게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저기가 꿈꾸는 통일은 어떤 무력 통일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이런 거구나 하고 많은 지원과 협력 이런 부분으로 정말 멋진 통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2030이었어요. 2030이 꼭 통일이 된다는 것보다 어떻게 그때쯤에는 어떤 교류와 협력과 이런 걸로 장이 펼쳐져서 자유롭게 북한을 여행을 하고 이제 대화가 나누기 시작하는 이런 첫 걸음이 이미 시작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통일이 과거 기성세대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추구해야 되는 이런 숙제 개념이기보다는 우리 미래의 주인공이 될 우리 청년 시대들이 만들어 나가야 될 미래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일은 반드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통일이냐 나쁜 통일이냐 이거 여러분이 선택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이 여는 미래를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잘 맞았나요? 네. 질문도 받고 싶고 하지만 이렇게 시간이 또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이렇게 좀 계속 한 10분 정도 있을 거니까 오셔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제 오늘 진짜 마지막이니까 여러분들 중에 질문 있는 사람 질문. 근데 그동안 보니까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한테 학습된 게 마무리 질문 또는 뭐 학습 소감이 내 역할이 돼버렸더라고. 나한테 다 미룬 건 아니지? 근데 조금 우리가 난방을 안 냈나 조금 추운데 교수님 오늘 좀 정리하시고 네. 저도 한 5분만 해서 이제 같이 네. 나가서 같이 이렇게 하실 수 네네, 있도록 알겠습니다. 90분 동안 이렇게 막 많은 자료를 준비하셨는데 90분 시간 보시면서 최대한 시간을 이제 약속된 시간으로 맞춰주시려고 이렇게 또 고생해 주셨는데 죄송한 마음입니다. 제가 90분 동안 박금혜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다가오나요? 저는 아까 서두에서 소개할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교수님께서 오늘 자료 준비하신 것이 뭐 기존의 뭐 어떤 통일 문제에 대한 인터넷의 자료 또는 뭐 연구 논문 뭐 이런 부분들을 가져와서 뭐 만들어진 그것이 아니고 교수님이 여러분들한테 미래 세대인 여러분들한테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문제다. 여러분들이 또 준비해야 되고 만들어가야 될 문제다. 여러분들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걸 좀 인식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그냥 그 깊은 생각 속에서 자료를 막 이렇게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이 자료가 그냥 막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런 자료가 아니고 정말 깊은 생각 속에서 사유 속에서 나온 이런 자료라서 그냥 단어 하나하나 뭐 그 파워포인트 자료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그 정성이 감사하게 느껴지는데 아마 그 여러분들한테 오늘 90분 전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제가 이 통일 강좌를 개설하는 마음하고 동일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에서 통일연구원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통일 문제에 대한 통일 인식 조사를 해요. 금년에 공식적으로는 아직 안 나왔는데 비공식적으로 한 달 전에 서울대학교에서 이런 발표회를 통해서 했는데 뭐 20, 30대 아니 19세에서 29세, 20대가 가장 통일에 대한 필요성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낮지요. 그리고 또 20대가 현 분당 상태에 만족한다가 또 가장 또 비율이 높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통일이 되면 남한 그렇게 질문을 했더라고요. 서울대 평화안보대학원인가에서 통일이 되면 남한에 득이 됩니까? 라고 하니까 득이 된다. 아까 대다수가 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통일이 되면 당신 개인에게는 득이 됩니까? 라고 하니까 그건 잘 모르겠다가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통일 강좌를 하고 또 교수님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통일이 되면 분명히 국가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이제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거죠. 그러나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국민, 특별히 대학생들이 갖는 생각이더라. 그래서 이런 통일 강좌를 통해서 통일 교육을 통해서 통일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라 나와 연관된 문제, 당장이 아니지만
미래에 관련되어져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생각을 하는 것이 이 강좌의 목적이고 오늘 교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가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포항 공대에 가서 그 교양 수업으로 이 통일 강좌 수업을 하는 거에 대한 가능성, 효용성, 이런 거에 대해서 발표를 좀 하고 왔는데 내가 고민하는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했더니 토론하시는 분들 또 같이 자리했던 분들이 내 고민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해 주더라고요. 내가 고민했던 용어는 딱 두 가지입니다. 통일 강좌를 처음